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금리 정책을 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5%대인 고물가를 잡고 또 미은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38만 가구에 달할 정도로 이 가계 이자 부담과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 금통위 결과 또 이후 펼쳐질 금리 상황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빠르게 좀 올려왔는데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대를 기록했고 또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교수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행 올해 금통위가 이번 회의까지 이제 2번 남겨놓은 상황이고 이제 2번 중에 한 번의 결정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준금리 결정하면 물가 뭐 잡히고 이런 상황이 오는 지금 경로에 와 있나요, 우리가? 전진 좀 황당하다. 뭐가 황당하냐 하면 네. 분명히 그 한국은행 법에도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는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죠.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그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 물론 앞에 정부와 협의하에 말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법적인 최고 의무는 물가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재 물가 안정 목표는 2%예요. 네. 근데 나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물가 목표가 2%라는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마이크만 들이대면 카메라만 들이대면 우리는 물가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동료들은 결의를 했다. 뭐 이런 말을 계속 제가 들은 것만 해도 10번도 더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년도 물가가 뭐 한 5%는 될 거다. 예? 내년도 물가가 뭐 몇 %는 될 거다. 그게 도대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한국은행에 물가 잡을 생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잡는다고 하면 몇 %가 목표인가? 이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얼마로 설정하고 이걸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하질 않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이야기하는 게 저는 무의미하다. 왜? 우리가 잡는 거는 물가지 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온 국민은 지금 금리가 뭐 2.75냐, 뭐 3.25냐, 3.0냐 이거 갖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에 던지고 싶은 제 질문이 그겁니다. 한국은행 물가 관리 목표가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물가 목표 2%를 언제까지 달성할 건가요? 이런 확연한 결의를 좀 보여줘라. 전 그게 금리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던져야 될 질문이다.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는 그걸 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물가 목표가 얼마인가요? 제가 이걸 질문 오히려 던지고 싶어요. 목표가 불확실하다라는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원 실장님 어떠십니까?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하는 법에도 물가 안정이 가장 최대 과제인 상황인데 어쨌든 금리 인상을 계속 지난해 8월부터 계속 해오고는 있지만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숫자로 봤을 때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5%대가 저번 9월 달에도 5%대가 나왔는데 8월보다 조금 떨어졌죠.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5%대입니다. 그게 그런 속도면은 뭐 한 3, 4년은 걸릴 것 같아요. 2%까지. 이런 하락 속도, 그러니까 상승세 둔화 속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속도보다 좀 빨라지겠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는 일단은 보이진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품 쪽은 수입 물가 쪽에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지면서 좀 상승률이 둔화되는데
서비스 쪽은 오히려 상승률이 9월 달이 피크예요. 그러니까요. 21년 만에 지금 이게 상승률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최고치거든요. 들어오는 물가 상승 압력이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의 주범이었다면 이게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국내 내수 쪽에서 서비스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지금 지난해 8월부터 1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뭐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이게 물가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는 속도가 보인다 보십니까? 아까 이제 신세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물가 2%가 목표잖아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가? 그 멈출 때까지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고 연준이 멈추면 우리도 이제 그때 가선 고민해 보겠다. 고민이 아니고 멈출 거예요. 멈춰요? 예, 우리도?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 네네. 뭐 정책의 독립성이잖아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었고 근데 미국 연준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 연준이 거의 종속되다시피 하니까 금리 정책이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아마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네. 중단될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한국은행도 그렇게 하겠죠. 비슷한 거의 경로로. 뭐 100%의 확률입니다.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네. 미국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미국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멈출 수 없다라는 당연합니다. 것으로 해석이 네, 되네요. 당연합니다. 조영무 의원님 어떠십니까? 물가 잡히고 있는 건지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봄부터 사실 계속 같은 전망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 올해 가을쯤이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 될 것 같은데 정점을 지나더라도 기대만큼 큰 폭으로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드려왔고 맞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기억이 보고 납니다. 있고요. 네. 물가 상승률과 관련을 해서는 좀 재미난 것이 예. 미국, 유로존, 우리나라, 일본 모두 다 중앙은행들의 물가 관리 목표 수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놓고 볼 때 2%입니다. 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최근에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향후의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까 할 때 2%대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네. 5% 아래로 떨어질까? 시간이 지나면 3%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대는 상당히 쉽지 않고 요원해 보인다라고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높은 물가 상승 수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최근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좀 우려스러운 시그널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재화의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네. 물가 상승에서의 기여도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예. 가격 조정 주기가 길어서 자주 가격이 조정되지 않지만 네.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물가 상승 안에서의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을 아래에서 바닥에서 밑받침을 하면서 네. 전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수입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기대만큼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행도 그걸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 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내년 말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통화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전환이라는 거는 좀 쉽게 풀어주시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건요. 네네. 미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의 상단 수준을 계속 높여잡고 있습니다. 예,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패드워치 같은 네. 이런 금융시장의 기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 4% 중반 그러다가 4% 후반이었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상단이 5%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더 예. 올라갈 수도 있다. 네. 하지만
내년에 뭐 유로존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내년 하반기, 내년 말로 가면 예상보다 빨리 이러한 경기 침체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0.25에서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생각보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빨리 금리 인상 속도를 접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물가를 잡지 못하고 경기 침체를 맞닥뜨려야 되는 일종의 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건지도 같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유사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요? 물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는 네, 오는. 경험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긴축 기조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고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 오일 쇼크 때 세계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었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졌던 진짜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억하고 있는 오일 쇼크만큼의 강도는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네.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고물가 저성장 상황이지만 강도는 그것보다 약할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러한 상황을 굳이 네이밍을 한다라고 한다면 준 스태그플레이션, 퀘이자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 교수님 아까 그러셨어요. 물가 상승률, 물가를 안정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시키겠다는 공식적인 어나운스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계속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으로 좀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혹은 경기 침체를 조금 더 앞당기는 이런 전조들이 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주 실장님은 금년 말에 이제 기준금리가 4.5 정도까지 가고 내년은 뭐 올리지 않을 거다고 이야기하셨고 우리 또 이제 조영무 의원님은 조영무 의원께서는 5% 때도 내년도에 그러셨고. 올라갔다가 이제 하반기쯤에는 피벗을 할 거다 전환할 거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하반기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오는가 오면 피벗을 할 거다 이게 이제 대세잖아요. 정책 전환할 거고.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피벗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네. 키워드는 리세션이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 물가보다도 더 이게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성장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이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와 누가 봐도 리세션이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서서히. 그리고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 뜨겁거든요. 지난달에 미국은, 예, 지난번에 실업률 그 자체도 실업률이 그렇고. 3.5잖아요. 이거 뭐 그렇죠. 유사일의 최저치인데 네. 이건 뭐 때문에 저는 피벗을 할 거라고 보냐면 금융 사고가 터지는가.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그 블룸버그나 아니면은 MBC를 보면 계속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어디서 터질 거냐. 지금 그동안 금리가 낮다 보니까 돈을 빌려 가지고 좀 리스크한 채권에 투자한 뭐 연금도 있고 뭐 영국에서는 이미 연금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누가 어느 정도의 진도로 사건이 터지는가. 네. 따라서 금융시장이 한번 세게 충격이 오면 그때서야 연준은 그걸 빌미로 즉 네.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를 빌미로 금융 안정을 빌미로 금리를 내리거나 하지 물가가 5% 계속 넘어가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하는 명분이 서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 피벗이 있을 거냐 정책 전환이 있을 거냐 금리가 하락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누가 금융사고가 터져가지고 2008년도에 그 리만 브라더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왔던 금융기관들이 것처럼. 어려웠잖아요. 네. 그 사이즈는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사고가 터지는가 누가 터지는가 얼마만큼 크게 터지는가 그것 때문에 연준이 봐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물가가 4% 5%가 넘어가도 저는 그래서
내년에 피벗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 모르지만 네. 금융사고가 터져서 네. 지금 뭐 블룸버그 한번 보세요. 보면요 계속해서 누가 그걸 것 같으냐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그 증권회사들이나 투자가들이 지금 많다. 그러니까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뿌려놓은 씨앗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발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가 그래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영국 영란은행의 총재인가요? 이 네. 양반이 지금 영국이 국채시장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다우나 뭐 나스닥이 쫙 올라가던 게 후반부에 쫙 빠져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채권 시장의 문제가 이게 유럽으로 번지면서 이것이 미국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거를 그 증권가에서는 뭐냐면은 그 비질란트라 그러거든요. 본드 마켓 비질란트라고 하는데 네. 본드 마켓의 투자가들이 예. 너가 중앙은행이 그동안 본드 엄청나게 사줬지. 채권들을. 예, 채권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이 다 망가졌지. 네. 한번 혼 좀 나봐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지금 본드 마켓 시장에 지금 보이고 있다. 따라서 채권 시장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큰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되면 한쪽으로는 금융시장이 큰 충격이 오지만 연준으로서는 봐라 이유가 될수 있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피벗할 수 계기가 있는, 된다. 전환할 저는 수 그래서 있는. 리세션이 오냐 아니냐 뭐 실업률이 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하는 일은 없고 전 금융사고가 터질 거다. 내년 상반기 이전에 상당히 심각한 어떤 뭐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이 터져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갈까 그러지 않고서는 침체보다는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는 더 무서운 그러니까 상황이 2008년도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좀 해서 드는데. 생겼잖아요. 세부 프라임 네. 모기지가 그래서 이 벤 버냉키가 금리를 낮추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노벨상 받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노벨상 또 받았죠. 하나 벤 받는 버냉키. 사람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제롬 파월이. 네,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데 앞서 주원 실장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전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 것이다. 이창용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미 연준은 지금 뭐 올 연말에는 한 4% 중반 정도까지 아마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도표상으로는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금리 상단이 3.25니까 한 1.25%포인트 정도는 올릴 수 있다라는 뭐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랑 이미 지금 금리 역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의 폭, 인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이게 버틸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과거 최대 벌어졌던 게 1.5. 우리랑요. 예, 우리랑 그게 아마 미국이 우리보다 1.5%포인트가 더 높았던 상황이 예. 맥시멈이었어요. 예, 그 96년도에서 2001년 그 사이에 예. 뭐 역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1.5까지 이제 벌어졌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한 1%포인트 요게 이제 2005년 8월에서 2007년 9월 아, 그 정도 되고 세 번째가 이제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의 그때 기간에 최대 금리 격차가 한 0.9. 그러니까 대략 뭐 그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네. 경험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아. 1%를 약간 넘는 모자란. 그러면 지금 미국 연준이 올해 만 4.5라고 가정을 하면 아직 한해서 발표는 안 났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빅스텝하고 11월에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한다면 그럼 1.25 정도 격차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3.25가 되고 예. 미국은 연준은 4.5 4.5가 된다고 예. 가정하면 그 정도는 버틸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사실 그게 별 의미는 없거든요. 뭐 2%, 3%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 자본의 이동. 네,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예, 근데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번의 케이스도 자금 이동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요새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환율에 좀 악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그러니까 한데 이미 막 불타고 있는데 기름 붓는 거 아닌가라는 예, 그래서 걱정이 좀 돼요. 지금 뭐 우리가 연준보다는 인상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작년에 좀 미리 올린 게 있어요. 아, 우리가 먼저 시작을 예, 했죠. 그러니까 한 8월인가 하고 뭐 있었죠. 한 몇 달. 8월부터 우리 시작을 했고. 사실 그때는 인플레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전혀. 뭐 한은의 이제 통화정책 결정, 기준금리 결정을 하면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인플레 얘기는 없어요. 예. 당시에는 예, 가계부채 잡으려고. 사실 부채가 뭐 너무 늘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인플레가 올라갈지 전혀 생각도 못했었고, 뭐 그 아무튼 뭐 결과는 미리 네. 좀 올렸기 때문에 네네.
격차 문제는 크게 지금 뭐 1.25 정도면은 감내할 수준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정 말씀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보면 이번 11월 FMC,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결정 이번에 하고 다음에 있을 미국의 F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점으로 가려면 어쨌든 그 정도 폭은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있는지랑 그다음에 금리 역전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11월 초에 있을 다음번 미국 FOMC에서 미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 소위 네. 이야기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워치 기준금리를 금융시장의 전망을 쏟아놓은 예상 것이죠. 확률에 네. 의하면은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그 다음번 인상 스텝은 0.5%포인트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요? 미국이. 아, 미국이? 예. 네네. 그러면 미국은 올해 연말이면은 벌써 뭐 4% 중반 가까이 가는 거죠. 되는 거죠. 예. 네. 하지만 거기서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는 뭐 오늘 빅스텝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히 미국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 정책금리 역전 불가피하고 꽤 역전될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1%포인트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외환위기나 외채위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 그런 문제가 금리 역전에 의해서 생기려고 하면 금리 역전 폭이 굉장히 확대돼야 되고 네. 장기간 지속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통화 정책의 환경이 내년과 내후년에 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신 교수님께서도 뭐 그런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니고 뭐 금융기관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사실 이미 공개가 됐죠. 뭐 일부 기관이 이미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아, 예, 크레딧 스위스의 이슈가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기로는 네. 아직까지는 2018년에 있었던 도이치방크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개별 금융기관의 이슈로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저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적어도 미국의 대형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었던 올해 6월에 미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네. 결과가 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전성 같은 걸 네, 보는 거죠. 맞습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테스트. 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네. 미국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 같은 자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한 건데 상정했던 가장 시비어한 안 좋은 시나리오 상황이 네. 어느 장군님, 정도였냐면 잠시만요. 저희가 한국은행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인상하는 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빅스텝을 밟게 됐고요. 현재 원래 과거에 2.5%였던 기준금리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3%로 이제 올라서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3%의 기준금리를 기록하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께서 목도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2.5%에서 3%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10여 년 만에 3%의 기준금리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주영무 의원님, 뭐 예상을 저희가 했던 것처럼 네. 어쨌든 빅스텝 50bp 인상 결정을 한국은행도 내렸습니다. 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겠죠, 아무래도. 예, 예상했던 대로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걱정스럽고 안타깝지만 경기 상황이 꽤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금리 인상 압력에 계속해서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런 미국의 경기 상황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관련을 해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네. 올해 겨울에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경험할 경기 침체의 양상이 네. 과거에 있었던 글로벌 경기 침체들에 비해서 네.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마일드하면서 기간은 길지 않은 좀
짧은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신 교수님께서 고용시장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고용시장 상황이 네네. 계속해서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이야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경험하게 될 경기 침체가 고용시장이 좋은 경기 침체, 그래서 잡볼 리세션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어차피 고용 지표는 경기에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는 그 다음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러한 미국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상정하고 있어서 안 좋은 상황이 네. 지금 3% 중반인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고 미국 주가가 반 이상 빠지는 상황을 상정했을 때를 놓고 미국 대형 시중 은행들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의 예. 테스트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버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유럽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네. 과거 도이치방크처럼 이번에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화산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이 나서서 예. 또는 정부가 나서서 유동성 공급과 같은 조치로 이것을 보완하고 막으려고 할 막으려고 가능성이 하고. 있고 네. 그것이 과거 저희가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미국이나 아시아와 같은 전 세계 금융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떠세요? 50bp 인상 결정을 했는데 이제 미 연준이 11월 초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한번 하게 될 것 같고 저희는 11월 후반부에 말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12월에 한 번 더 회의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금리 지금 아직도 이번에 50bp를 올렸지만 미국 금리 상단과는 격차가 아직 벌어져 있고 앞으로 금리 뭐 보폭을 봤을 때는 여전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저는 다음 미국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발표하는 날이 11월 1일이거든요. 네. 그 18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18일 동안 지금 금리 차가 우리는 지금 이번에 올려갖고 3이 됐고 미국 상단은 3.25. 3.25인데 예. 11월 1일이 되면 4가 미국이 4가 되니까 0.75 올리면 75pp를 그러니까 보고 앞으로 계시네요. 한 1% 포인트 격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월 달 후반부에 이제 회의가 있고 미국이 네. 12월 달에 있으니까 예. 연말에 미국이 4.5를 올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3.5까지 0.5를 더 올린다고 해도 1%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연말까지 기본적인 우리 경제 참여자들의 기대는 한미 간의 금리가 1% 또는 그 이상 앞으로 계속 갈 거다. 그게 그러네요. 이제 기본 그 익스펙테이션 아닙니까? 네,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가 있어야겠네요. 1% 이상 1% 금리 차가 있었던 경우가 3번 있었는데요. 네. 그 기간이 얼마냐면요. 99년도는요. 1.5%로 4개월 있었어요. 4개월 있다가 이제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내리면서 이게 소멸됐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1% 격차가 2달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달 있었어요. 이 3번이 다 가능했던 이유는요. 환율이 전반적으로 하향이었어요. 경상수지도 좋고 성장도 좋고 하기 때문에 금리 차가 1% 또는 그 이상 있어도 경상이 좋고 경기가 네. 좋으면 원화가 강세가 돼요. 근데 네. 지금은 저희가 지금 화면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3번의 상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맨 위에 있는 숫자들이 환율로 지금 저희가 표시한 숫자인데 네. 지금이 뭐 1300, 1400 뭐 이런 숫자를 저희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는 훨씬 더 낮은 지금 숫자로 이게 있네요. 낮은 거냐 높은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이게 한 달 동안 얼마나 움직이는가. 그렇죠. 변동성이 얼마나 이렇게 세 컸는가. 번의 우리 금리 역전이 있었을 때를 네네. 보면 대부분이 금리가 전월비로 빠졌어요. 환율이 내려갔어요, 계속. 추세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위로 그렇죠. 향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금리 차에다가 환율 변동률을 더하면 이 금리 이제 페리티가 되는데 네네. 그래서 지난 3번은 기본적으로 금리 차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제 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상수지 적자는 아니지만 일단 빠르게 그죠? 무역수지 이미 적자죠. 무역 수준 적자고. 그렇죠. 네, 경상 수준 적자 지금 가능성이 아니지만 지금 뭐 우려는 계속 굉장히 있어요. 빠른 속도로 지금 가라앉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환율이 하루에 20몇 원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이런 놀랐어요. 상황은 네. 이런 상황은 금리 차가 다음은 0.1% 포인트라도 있으면 외환 시장을 불리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금리 차가
좁혀질 때까지 그게 한 2달 될지 3달 될지 아니면 뭐 안 좁혀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외환시장은 끊임없는 저는 그 투기꾼의 공격을 대상을 받아서 한 10원 오르다가 20원 거꾸로 10원 내리다가 20원 오르고 뭐 이런 굉장히 불안한 그 상황이 그러니까요. 전개될 하루에 뭐 거다. 10원, 20원씩 예, 저는 오른다, 그게 변동을 걱정이 보인다는 되어서 게. 뭐 이번에 금리 격차가 0.25 뭐 줄어들었다고 네, 이게 네. 절대로 앞으로가 저는 굉장히 저 어. 한국은행에 고민해야 될 문제다고 보는 겁니다. 아, 시장님 어떠세요? 환율은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1,400 뭐 30원대 후반 그다음에 1,400원도 굉장히 빠르게 넘어서는 모습들을 봐왔는데 지금 심지어 뭐 1,500원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오늘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어제 네. 한 3, 4원 정도 조금 빠진 빠지긴 거, 예. 했는데 이것도 사실 안심하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렇습니다. 지금 1,431원인데 1,500원까지 70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뭐 하루에 20원씩 막 뛰니까 뭐 일주일 사이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근데 1,500원대는 사실 좀 되게 좀 높은 환율이에요. 뭐 과거에 우리가 통계치들을 보면,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한번 이제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1,570원까지. 근데 맞아요. 그 정도까지 과연 올라갈지 좀 의문이고 단순히 금리 격차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게 뭐 한 1차 지지선 저항선이라고 더 올라가는 네. 건 한 1,460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1,460이요. 그게 만약에 뚫리면 이제 1,5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막 있잖아요. 최근에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막 지금 이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더 선호 수요. 현상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 시장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통화들도 약세 이유가 아니 그건데. 달러만 강세를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던 미국 내 금융기관의 어떤 리스크, 부실, 네. 그다음에 조영무 의원이 얘기했던 리세션. 네. 이게 경기 만약에 침체까지. 이제 가시화된다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제 펀더멘탈을 따라가거든요. 이제 근데 미국 경제는 지금 고용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은 후행 지표라. 네네네. 예, 그거는 뭐 어떤 나중에 올 나라든지 수도 예,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뭔가 좀 상당히 리스키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환율은 또 방향을 확 전환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금리 격차가 예. 환율 시장의 주된 동인이기 때문에 계속 오늘은 떨어졌지만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FOMC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뭐 자이언트 스텝 하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영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은? 지금 금리 격차는 뭐 아직도 벌어져 있고 우리가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벌어져 있고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환율 걱정을 지금 뭐 1,400원 중반대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1,500원을 걱정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거든요. 궁금하거든요. 과도한가요? 제 기억에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저희가 보기에 원달러 환율에 상단이 열려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죠.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예. 하고요. 맞아요. 1,300원 후반대 때도 1,4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1,45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사실은 1,500원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1,500원을 넘어가는 환율 수준은 사실은 지금 원화 약세, 글로벌 달러화 강세 요인이 네.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인데 일단 저희가 보기로는 1,500원을 넘어가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이러한 글로벌하고 대외적인 요인들에 더해서 무언가 한국의 매크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한국이 불안해, 무언가 문제가 있어. 일단 그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거나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올라가는 압력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지만 1,500원을 넘어가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저희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불안한 양상도 유럽과 같은 일부 지역이지만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고 사실 이러한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환율 상승세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대만큼 그렇게 환율이 또 빠르게 떨어지거나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실장님하고 그 조영 의원이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네네. 1,500원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우리 주 실장은 그런데 저는 뭐가 문제냐 하면 1,500원까지 갔다는 사실은 이미 터지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진 거다. 안 좋은 조건들은 네. 이미 다 발현이 된 그러니까 상태다. 막 이렇게 1,440, 50, 60, 70, 90, 90 꼬물꼬물 해갖고 1,500원 가는 게 아니고 네. 1,430대로 한 몇 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2, 3일 사이에 1,500원이 뚫린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또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원화에 대한 강세의 어떤 믿음을 버리고 이 원화는 확실히 약세가 되는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00원이 돌파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국의 외환시장은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1,500원은 그런 의미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당국이 해야 되는 거는 자꾸 보고 1,440원 깨졌어 안 깨졌어 45 깨졌어 안 깨졌어 이게 아니라 네네. 확실하게 1,440원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수단을 동원해서 뭐든 해라.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지. 이게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 주식 투자 금액이 거의 한 6천억 달러 될걸요. 그다음에 채권 투자가 거의 한 2천억 달러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중에 일부라도 한국의 외환 환율이 올라가서 환차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동안은요 주식 팔고는요 이걸 채권으로 바꿔탔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지 말고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특단의 안정화시킬 수단을 수 넣더라도 있는, 1,440원대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순식간에 1,500원이 뚫리면 걷잡을 수 600, 700, 800까지 가는 것도 저는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1,500원은 이미 외환시장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1,500원이라는 숫자는 뭐 단순하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벤버냉키 전 연준 의장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어떤 자금 유출 위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뭐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을 해왔고 계속 해오고 이런 어떤 위기에 대한 뭐 이 벤버냉키 전 의장의 얘기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전망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같아요. 중국이요? 아시아의 어떤 경제나 뭐 이런 비중을 보면 중국이 최근에 좀 많이 어렵다는 뭐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이렇게 나빴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나쁜 것 같고. 중국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동남아시아, 맞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네. 또 일본은 의도적으로 약세를 하고 있죠. 인플레 용인하는 예, 제로 금리를 유일하게 하고 예. 있지만 일본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러면 아시아 전체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또 버냉키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다만 약간 좀 오바 같다는 생각은 왜냐하면 좀 과하다. 예, 전망이. 90년대 어떤 외환위기와 예. 지금의 어떤 우리 아시아 쪽의 상황은 약간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강달러일 경우는 분명히 이제 신흥시장이 불안합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위기, 아시아 쪽의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는데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외환위기 때와 지금의 어떤 시장의 체력, 시장의 상황 이런 거 많이 좀 다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당시와는 다르다.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든가 갑자기 대형기관이 그러면 네. 이제 아시아 쪽이 좀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죠. 자본들이 막 빠져나오고 네. 그런 큰 이벤트가 아니라면 외환위기까지 우리가 물론 경고는 뭐 조심해라라는 네네. 그런 좋은 받아들일 의미로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 외환위기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가 이건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영문 의원님 어떠세요? 뭐 지금 외환위기에 대한 뭐 우려들, 경고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IMF는 지금 뭐 1월, 4월, 7월, 10월 계속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내년도 거를 계속 지금 낮추고 있는 모양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1,500원이 넘어가는 상황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 외환 위기 같은 케이스 또는 다른 신흥국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사실 주목해야 봐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MF 외환 위기 때도 그랬지만 주요한 기업 섹터 쪽에서 상당히 사이즈가 큰 기업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도산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기라던가 또는 자금 회수 같은 것을 부를 수 있는 금융시장의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을 해서는 네. 저희는 이번에 낮추기는 했지만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예. IMF가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네, 보세요? 네, 여전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IMF가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까지 낮췄는데 예, 지금 1월에는 3.8이었거든요. 예. 그럼 사실 1%포인트 넘게 낮춘 상황인데도 낙관적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낙관적입니다. 어느 예.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저거보다 더 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 초반으로 보고 계시나요? 저희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미국 안에서 민간 쪽에서 이 경제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는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쪽에서도 경제 전망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미국 경제 조만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발표를 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저보다 훨씬 더 낮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너무 예, 낙관적이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낙관적이라고 일단은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굳이 앞서도 세계 경제 침체 양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세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놓고 보면은 신흥국보다도 선진국이 저는 더 우려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겨울에 유럽에서 에너지발 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미국 경제도 높아진 금리라든가 인플레가 소비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선진국 위주의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출 중심 국가인데 선진국 중심의 소비 시장, 내수 시장이 위축되게 되면 우리도 수출을 중심으로 이미 위축되고 있지만 그렇죠. 예.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우리의 무역 수지라든가 또는 금융 시장 지표들에 이것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지금 취약 신흥국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네. 취약 신흥국들의 문제는 어쩌면은 그 나라들의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도리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미 언급되고 현실화된 나라들, 뭐 가령 스리랑카, 네. 파키스탄, 네. 터키, 이집트, 뭐 이러한 일부 국가들을 보면 사실 그 나라들이 흔들렸다고 해서 국제 금융시장 지표들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나라 국민들은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를 상대로 수출 영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타격을 입겠지만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든가 침체 후 골이 더 깊어진다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미연준이 통화 정책의 기조를 바꾸거나 속도를 그런 건 늦추거나 아니라는 그럴 거죠. 것이냐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고 네, 위기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린 나라가 사실은 중국인데 네. 저희의 뷰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예, 어려움은 겪지만 헤쳐나갈 것 같고 예. 하지만 이것이 성장률은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더 큰 리스크 요인은 코로나입니다. 예, 코로나가 진정된 듯하게 보이지만 네. 사실은 중국에는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고 백신도 안 맞은 5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고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내부 실내 활동이 늘면서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가 재확산될 바이러스가 가능성이 또, 있는데 네. 중국이 만약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해 5월에 경험했던 것 같은 중국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봉쇄되고, 중국 경제 성장이 예.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충격이 올해 겨울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또 주목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수도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금리가 어쨌든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이나 이런 차나 뭐 자산 다 팔아도 대출 못 갚는 가구가 38만 가구라는데 이거 이자 부담 커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도 아까도 제가 예. 말씀드렸지만 리세션은 비교적 천천히 온다. 경기 침체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온다. 리세션이라고 하는 것 정의 자체도 뭐 지금 1% 갖고도 막 리세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리세션이라고 하는 통계는 저는 굉장히 천천히 온다. 네. 고용 지표도 후행할 수 금리 있다. 정책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눈에 띄게 지금 5% 넘어가야 지금 뭐 피벗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참 요원한 이야기다. 네. 지금 당장 저는 한국에서 급한 거는 뭐냐면 환율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이것이 한국 특유의 말하자면 외환시장에 불안을 일으키는 것 이거를 막아야 할 것이 선무기 때문에 전 뭐 리세션 이야기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뭐 금리 정책을 전환하고 이건 너무 영원한 이야기가 되어서 네. 전 당장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환율 안정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와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환율 안정시키는 대책을 빨리 내놔줘야 된다. 그거는 이자 부담을 다소 감당을 하더라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아니 위해서는 뭐 꼭 금리를 올리지 올려야 된다. 않고도 네. 외환 통제를 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거 송금한다 그러면은 증빙 서류를 좀 가져오십시오. 해외 투자를 한다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위급한 것을 좀 몇 달 뒤로 미룰 수가 불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옥죄는 그런 기분이 있지만은 일단 상황이 지금 환율 안정에 저는 굉장히 방점을 둬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 네. 못 올린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다른 이 그 규제 방법을 써서라도 환율 안정을 안정시키는 무조건 그런 시켜야 비상 된다.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3%까지 올려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이 뭐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금융사고의 위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주원 연구실장,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인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